여러분이 혹시 내가 부족해서라고 자신을 탓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그게 아니라는 객관적인 근거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할 때는 존재감이 없었는데 회사를 옮기고 나서 갑자기 잘 나가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명쯤은 있지 않으셨나요? 예전에는 늘 지쳐 보였던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성과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집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부서만 바뀌었는데 급격히 무너진 경우,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능력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이 바뀌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만약 이것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이 내가 부족해서라고 자신을 탓하고 있는 그 판단도 틀렸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최신 심리학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이 질문 하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영상 왼쪽 위에 적어두겠습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나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나는지를 명확히 아시기만 해도 진로 결정과 같은 선택을 하실 때 훨씬 명료한 선택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오랫동안 심리학은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성실한 사람, 충동적인 사람. 우리는 이 질문에 익숙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MBTI, 빅5, 애니어그램, 기질 검사 등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검사지는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한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의 나와 상사 앞에서의 나는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성격 심리학자 윌리엄 플리스는 수천 건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사람도 회의에서는 적극적이고 또 집에서는 조용할 수 있고 친구들과 있을 때는 활발하며 낯선 사람 앞에서는 신중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의 점처럼 단순하고 고정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분포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2005년 크리스토프 브라운 연구팀의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메타 분석은 하나의 주제로 단일팀이 수행한 연구가 아니라 같은 주제로 그동안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을 모아서 결과의 총합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보다 종합적이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메타 분석을 통해 수십 개의 연구와 수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직무 만족, 몰입, 성과, 번아웃, 이직률 이 모든 차이를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성격 검사 등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스스로를 규정하기도 하는데 그건 지나친 단순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 적합성이었습니다. 같은 사람도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각기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나는가. 오늘의 핵심 명제입니다. 그 환경에 따라 사람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같은 환경인데도 누구는 크게 흔들리고 누구는 별 영향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이걸 민감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유독 환경 변화에 크게 흔들린다면 흔히들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멘탈이 약해서 그래. 적응력이 부족한 거야. 자기 개발서 대부분도 그렇게 말하죠. 더 강해져라. 마인드셋을 바꿔라. 그런데 제가 연구 데이터를 들여다본 결과 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007년
발달 심리학자 제이 벨스키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왜 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누구는 크게 무너지고 누구는 비교적 잘 견디는 걸까? 당시 심리학의 일반적 생각은 민감한 사람은 취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벨스키의 연구는 놀라운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민감한 사람들은 나쁜 환경에서 더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좋은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벨스키는 이를 환경 민감성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동안 민감한 성향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약점으로 인식되어곤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 오히려 그 능력이 증폭될 수 있는 증폭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나쁜 환경에서는 고통도 크게 느끼지만 좋은 환경에서는 성장도 크게 경험한다는 겁니다. 2023년 아동심리학과 정신의학 저널에서 발표된 최근 리뷰 논문 역시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환경에 대한 감도가 다르고 그 감도가 높을수록 맞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살아난다는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 개념을 가장 쉽게 설명한 학자는 소아과 의사이자 연구자인 토마스 보이스입니다. 그는 사람을 두 종류의 꽃에 비유합니다. 민들레와 난초. 이 두 식물을 듣기만 해도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죠? 민들레는 길가에서도 잘 자라고 돌틈에서도 잘 자라잖아요. 환경이 조금 나빠져도 비교적 잘 견디는 유형을 민들레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난초는 온도, 습도, 빛, 토양 모든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이 맞지 않으면 쉽게 시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만 잘 맞으면 누구보다 아름답고 화사한 자태를 피울 수 있는 유형입니다. 보이스는 난초는 약한 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쉽게 흔들릴까? 하지만 어쩌면 이 질문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인가 강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나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환경이 맞으면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나에게 맞는 환경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동양 문화권, 한국 사회에 사는 우리는 사실 그러한 환경을 찾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 환경에서 맞춰 살다 보니 다른 문화권보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기 위해서는 왜 내가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기 어려운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나에게 적합한 환경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눈치 문화, 비교 심리, SNS, 관람형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눈치 문화를 살펴보면 무언가 원한다는 느낌이 올라오는 순간 습관적으로 주변 반응을 스캔하는 나를 느낍니다. 이걸 말해도 될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욕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눈치에 의해서 상당 부분 걸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교 심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만큼만 본인이 많이 바란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남들만큼만. 근데 이게 나의 발목을 잡는,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교 심리가 나의 욕구보다 먼저 나의 목표를 대신하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내가 어디에 어울리고 어디에 살아나는가 보다 남들은 어떻게 살지가 먼저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SNS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은 급격한 성장으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사회에서 왜 청소년들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하는가? 거기에 SNS가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SNS를 하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타인의 삶이 너무 우리 가까이에 와 있고 잘 보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 같은 반 친구였다면 지금은 SNS를 통해서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의 향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삶을 반복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리즘에 반복 노출되다 보면 어느새 내 욕구와 SNS가 보여준 특정 가치와 욕구가 헷갈리게 되고 대부분 노출된 것이 내 욕구의 자리를 대체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욕구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이게 내 삶의 우선 가치야 라고 선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노출된 것에 나의 욕구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SNS 관람형 소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눈치 문화가 나의 신호를 걸러내고 비교 심리가 나의 목표를 대신 세우고 알고리즘이 나의 욕구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연구가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정작 나에게 맞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읽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의 신호를 먼저 읽는 것. 이것이 저희 나담 설계연구소에서 제안하고 있는 NED 루틴의 첫 단계, 욕구 탐색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읽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사회적 잡음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환경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구를 통해 나의 성격 이상으로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환경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환경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반드시 읽어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온전히 드러내야 나의 욕구를 알 수 있고 나를 온전히 파악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담 설계연구소에서는 그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 그리고 그 순간의 환경을 한 줄만 덧붙이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대로 가장 에너지가 빠졌다고 느낀 순간도 적어보십시오. 그 순간의 환경은 어땠는지 이렇게 단 2줄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했던 순간의 한 줄, 에너지가 빠진 순간 한 줄. 일주일 뒤에 그 14줄을 모아보시면 여러분만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혼자 집중하는 시간에 에너지가 차고 어떤 분은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살아나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자극이 있을 때 활기가 돌고 어떤 분은 일정한 리듬 속에서 깊게 들어가실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흐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NED 루틴에서는 이것을 5러 경향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나의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읽어주는 자기 이해 도구입니다. 성취에서 에너지를 얻는 분도, 사람과의 연결에서 에너지를 얻는 분도, 또 어떤 분은 안정에서 또는 무언가 새로움에서 또는 깊게 파는 탐구에서 각기 에너지를 얻는 성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정된 유형이 아닙니다. 시기와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에너지 패턴입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타고난 기질을 바꿀 필요도
쉽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단지 기질이 살아나는 토양을 설계하면 됩니다. 영상 설명란에 5러 경향성 진단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기록과 함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나는 사람인지가 훨씬 더 선명해질 겁니다. 기질은 여러분을 단정짓는 명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아나는지를 알려주는 좌표입니다. 과거 심리학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최근 심리학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이 NED 루틴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나의 욕구의 출처를 잇고 내가 살아나는 환경의 단서를 찾는 것. 기질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기질이 살아나는 토양을 설계하면 됩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오늘 잠시 질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 대신 나는 어떤 토양에서 꽃피는 사람일까?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